이제 발표할 그 기반의 400편이라고 합니다. 네, 심장에 대해서 먼저 일단 할게요.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 순환이 있는데 이번에 심장 순환 문제가 나왔었죠. 근데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심장 순환과 달리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쪽에 이제 심장 순환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순환을 이제 흐르고, 그 다음에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통해서 이제 폐로 들어가죠. 폐로 들어가면은 이제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면서 이제 CO2가 더 많아지죠. 많아지면서 폐정맥을 통해서 다시 자심방으로 들어가고, 자심방에서 자심실로, 그리고 자심실에서 대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다시 순환이 되고, 다시 대정맥을 통해서 CO2가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심장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순환은 꼭 아셔야 한 번씩 문제가 나오니까 맞출 수 있고요. 심음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한 번씩 나오는데, 이제 빨간 색깔 표시한 게 주로 이제 키포인트 쪽으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정리한 게 뭐 어떻게 정리하냐면, 전대훈 선생님 강의 자료랑, 그 다음에 김용훈 교수님 강의 자료랑,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랑, 그 다음에 그 카페에 올라와 있는 또 다른 선배들 실무 정리한 거 있어요. 그 4개를 다 종합적으로 제가 종합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1심은 같은 경우에는 승무판과 삼천판 폐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1심음이고요. 2심음은 대동맥판 폐쇄랑 폐동맥판 폐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3심음은 소아나 청소년은 청진이 가능한데 성인에서 들리면 그는 병적 소견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심음은 주로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고혈압, 대동맥판 협착, 그리고 비후심근병증,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급성 부목판 역류 등에서 청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판막입니다. 판막. 이거 카페에 다 올려드릴 거예요. 선생님 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판막의 역할은 이제 혈액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판막은 총 4종류가 있어요. 2천판, 그리고 3천판, 대동맥 판막, 허파동맥 판막. 그래서 이제 위치를 꼭 아셔야 되는데, 2천판 같은 경우에는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3천판은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위치를 하고, 대동맥 판막은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파동맥 판막은 우심실과 허파동맥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판막은 위치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다들 보시다시피 김용훈 교수님 자료에 있거든요. 안정시 정상성인 심폐수치인데요. 심박수 같은 경우에는 분당 60에서 100회가 정상이고, 수축기 혈압은 85에서 140, 이완기 혈압은 40에서 90, 호흡수는 분당 12에서 20회, 산소 포화도는 95 이하가 안정시 정상성인 심폐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 번씩 나온다고 합니다. 안정시 정상성인 심폐수치에 대한 것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의 자극 전도 계통인데요. 심장이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런 건데, 심장은 자율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자극 전도 계통이 있는데, 요 오른쪽에 있는 게 빨간 색깔이 자극 전도 계통이거든요. 우르심방 결절에서 방실 결절로 가고, 방실 결절에서 방실 다 가요. 그 다음 불키엔예 분유, 심실 융합체로 흐르는 게 자극 전도 계통입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셔야 문제를 한 번씩 보니까 맞출 수 있고요. 주로 우르심방 결절보다는 에세이 노드로 영어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심근세포의 활동전인데요. 심근세포 같은 경우에 안정시에는 이제 궁극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포 안쪽은 음극이고 바깥쪽은 양극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자극을 받으면 탈궁극이 되겠죠. 탈궁극 시 이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옵니다. 바깥에 나트륨이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막전이가, 원래 안정막 전이 같은 경우에는 세포 안과 바깥의 전이차를 얘기하는데 마이너스 90ml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극 시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막전이는 0ml가 되면서 궁극을 소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탈분국이 있으면 또 양쪽에 그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재분국이 일어나겠죠. 그럼 재분국시는 칼륨이 안에 있던 게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면 다시 비율에 맞아지면은 막전이는 다시 마이너스 90ml가 되면서 안정막 전이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전이라는 어떤 것이냐면 탈분국과 재분국 때는 전체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한번 발생하면은 심장이 한번 수축하는 거예요. 구궁 이 한번 하는 게 이제 활동전이라고 하고 탈분국과 재분국씩 이렇게 일어난다. 그래서 안정막 전이는 마이너스 90mV 이게 문제에 나왔었어요. 심근세포에 대한 활동전이라는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마이너스 90mV 안정막 전이고 탈분국시는 0mV가 되고 이거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신장질환. 신장질환에는 4가지의 일단 질환이 있어요. 일단 허혈성 신장질환이 있고 우렬성 신장기능 상실 그리고 고혈압, 말초혈관 질환으로 크게 4가지가 있고요. 허혈성 신장질환의 종류로는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 과다 콜레스테롤 혈증, 죽상동맥경화증과 돌연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들 알다시피 조금 더 중요한 것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제일 많이 나왔죠. 그래서 협심증은 같은 말로 심근허혈이라고 하고 정의로는 심장에서 산소 공급이 심장 조직에 대한 산소 요구량보다 부족할 때 키포드죠. 일시적인 가슴 통증과 불쾌감 이게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있는데 일시적인 가슴 통증과 불쾌감이 유발되는 질환으로 무엇인가 하는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되고 심근경색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심근경색은 심근의 괴사 그리고 터질 듯한 가슴 통증이에요. 아까 위에서는 뭐죠? 일시적인 가슴 통증과 불쾌감이었는데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터질 듯한 가슴 통증 그리고 압박감 그리고 창백함 그리고 호흡곤란이 30분 이상 지속되고 급성 광상 동맥 폐색이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심근 허혈, 협심증에는 3가지의 협심증이 있는데 안정 협심증과 불안정 협심증, 이형 협심증이 있습니다. 이것도 재작년에 모의고사에 문제 나왔었고요. 이제 안정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5분 동안 일시적인 가슴 통증과 불쾌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요. 불안정 협심증은 15분 이상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불안정 협심증이라고 하고 이형 협심증은 이제 휴식 동안에도 발생하는 것을 이형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재작년에 문제 나온 게 20분 이하로 일시적인 가슴 통증과 불쾌감이 발생하는 것은 무슨 협심증이냐 해서 나왔었는데 답은 안정 협심증이었어요. 20분 이하인데 어떻게 보면 15분 이상과 속할 수 있었는데 15분 이상이라는 말이 또 그 이상도 훨씬 될 수 있으니까 20분 이하는 5에서 15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문제가 좀 애매했긴 애매했는데 답은 안정 협심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문제 자주 나오는 거는 심전도죠. 심전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막 허혈과 외막 허혈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심근 내막 허혈 같은 경우에는 ST 본절의 0.5mm 하강 근데 심근 외막과 전충 허혈이 있을 경우에는 ST 본절은 1mm 이상 하강하고 T파가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ST 분절의 상승이 있고 심근괴사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추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빨간 색깔을 외워주셔야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렬성 심장기능 상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혈액의 양이 불균형하여 혈액이 고여 기능 저하가 되는데 주로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한번 읽어주고 한번 맞춰주는 필요가 있고 고혈압은 이제 기준이 이제 1원기 혈압은 90이고 수축 혈압은 140 이상일 경우에만 고혈압이라는데 고혈압에도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1도, 2도, 3도 고혈압이 있는데 이건 수치는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이 파일도 올릴 건데 다른 파일도 한 개 더 올릴 거거든요. 그 파일이 어떤 거냐면 이제 저번 모의고사 때 보면 심폐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여기 있는 문제로는 여기 있는 걸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퍼시픽에 보니까 이제 문제가 좀 더 잘 나와 있는 게 한 번씩 있어서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이제
몇 개를 뽑았거든요. 괜찮은 거. 뽑아가지고 이제 밑에 풀이랑 같이 해서 올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은 고혈압도 같이 있을 거예요. 보면은 좀 아마 맞추실 수도 있다고. 그리고 말초혈관 질환에는 이제 버거시병, 그리고 가와사키병, 레이노병, 그리고 정맥류 이렇게 병이 있고요. 주로 버거시병이랑 레이노병이 주로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와사키병이 나와요. 근데 일단 버거시병은 같은 말로 폐쇄혈전 혈관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거시병은 팔다리의 부분적 폐쇄를 일으키는 염증성 질환이에요. 염증성 질환. 레이노병 같은 경우는 혈관 경련성 질환이고요. 그리고 버거시병의 증상으로는 사지말단의 통증이 있고 피부 변색, 그리고 손발이 차가워, 그리고 점차 통증이 지속되면서 피부 궤양과 괴사가 발생합니다. 근데 레이노병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창백해지고 청색증, 발적, 손발 저림, 통증이 나타나고요. 주로 레이노병의 특징으로는 추위에 노출이죠. 추위에 노출됐을 때 팔다리의 소동맥, 세동맥이 비정상적으로 수축되는 것을 레이노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 청색증, 창백, 발적 이런 거를 레이노병이고, 버거시병은 손발이 차갑고 피부 궤양과 괴사가 있을 때 버거시병이다. 근데 주로 이제 치료법은 버거시 운동인데 이게 문제 재생력 문제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폐쇄혈전 혈관염에 대한 운동하고로 맞는 것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버거시병이 폐쇄혈전 혈관염인지 모르면 버거시 운동을 하면 일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운동이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폐쇄혈전 혈관염 같은 버거시병과 같은 말이고 운동법으로는 버거시 운동이 있다. 그리고 레이노병의 치료 방법으로는 운동, 그리고 미온에서 대조용, 결합 조직 마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심전도인데요. 심전도에서는 피파는 심방의 탈분곡을 의미하고요. 시간은 0.06에서 0.1초입니다. 재작년 모의고사 때 이거 심전도에 대한 시간대가 나와있어요. 시간대 한 번씩 나와요. 그리고 QRS 복합파는 심실 탈분곡을 의미하고요. T파는 심실의 재분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파, 이거 뭐 그림이 없어가지고 제가 대충 넣었거든요. 6파는 이제 프루킨예 섬유의 재분극인데 6파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비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나타난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PR 분절, 밑에 있는 게 이게 PR 분절인데요. 이게 이제 P파 시작 지점부터 QRS 복합파 시작 지점까지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심방 탈분골에서 심실 탈분곡 시작 지점까지의 거리죠. 그러니까 심방 탈분곡 시작 지점부터 심실 탈분곡 시작 지점까지의 기간을 PR 간격이라고 합니다. 위에 게 이제 PR 분절인데요. 노란 색깔이 PR 분절은 흥분이 방실 결절에서 시스타갈, 그 다음에 브루킨예 섬유까지 전달되는 기간을 PR 분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ST 분절은 QRS 복합파 종료 지점부터 T파 시작 지점까지의 기간을 얘기하고요. 기준선 TP 분절 항상 일직선입니다. 일직선 TP 분절. 왜냐하면 심실이 탈분곡 되어 있기 때문에 일직선에 조금 위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로 주시면 되는 게 기준선 TP 분절과 일직선인 것을 했을 때 나왔을 때 ST 분절이 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QT 간격. QT 간격은 이제 QRS 여기가 Q죠. Q, R, S이기 때문에 QT 간격은 이제 심실 탈분국과 T파, 심실 재분국이죠. 심실 재분국까지의 기간을 QT 간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RR 간격. 이제 RR 간격을 보고 심박수를 측정하죠. RR 간격이 이제 보면은 이게 심전도는 자꾸 뛰겠죠. 자꾸 뛰는데 눈금이 있어요. 눈금. 혹시 눈금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번에도 문제 나왔던데 저번 모의고사 때 문제 나왔었는데 이제 RR 간격이 보면 큰 눈금 하나당 이제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큰 눈금 하나당 1. 무조건 심박수는 300을 계산해야 되고 큰 눈금 하나당 1인데 문제로 큰 눈금 4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4분의 300을 계산하시면 돼요. 4분의 300. 그럼 얼마죠? 75죠. 75. 그 답이 75였어요. 그래서 큰 눈금 하나 보는데 한 번씩 작은 눈금을 또 나올 때가 있어요. 작은 눈금은 큰 눈금 한 칸당 작은 눈금 5칸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작은 눈금 20개면 큰 눈금 4칸이겠죠. 그러면 또 4분의 300이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셔서 하면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혹시 눈금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게 뭐냐면 R 간격이 요 R과 앞에 있는 다시 새로운 R이 있겠죠. 그 간격에 있는 큰 눈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에서 이해 못하시는 분들 혹시? 예. 그다음에 이제 심장 수술 전후 물리치료인데요. 이걸 제가 왜 넣었냐면 심장 우회 수술 한 번씩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번에 문제 나왔어요. 심장 수술 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묻는 것은 그 답이 기침 수술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보면 수술 전에는 사전 설명을 해줘야 되고 분비물 제거 방법을 알려줘요. 체위배출법 그리고 호흡 운동을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효과적인 기침을 또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발과 다리 운동 그리고 어깨와 팔의 운동 및 자세 교육 이거는 이제 혈관 혈액이 잘 흐르게 혈액 순환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는 당일엔 가쁜 호흡과 기침을 알려주고요. 수술 1일 또는 2일 후에는 이제 흡입용 카레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호흡 운동도 알려주면서 기침 훈련도 해줘야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혈액 순환을 위해서 발다리 운동, 어깨 팔 운동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수술 3일 후에는 이제 호흡 운동을 알려주고 효과적인 기침을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발과 다리 운동을 통해서 또 혈액 순환을 유지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몸통 운동과 자세, 걷기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 재활 단계입니다. 심장 재활 단계도 이것도 가끔씩 시험 나온다고 해서 넣었는데 이제 급성 단계, 그 다음에 재활의 악업성 단계, 그리고 집중 재활 단계, 유지기 이 순서라고 하는데 이게 급성 단계를 다른 말로 하면 관찰 단계라고 하고요. 재활의 악업성 단계를 다른 말로 하면 퇴원 직후 홍원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중 재활 단계를 다른 말로는 지역사회 단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유지기 이 순서는 한 번씩 아시면 이건 그렇게 막 외워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냥 문제 나오면 아 이거 있었다 하고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끔씩 나온다는데 심장 재활팀의 물리치료사는 어디 소속인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는 프로그램 관리자에 속합니다. 이게 다른 소속도 엄청 많은데 그냥 딱 머리에 딱 들고 쉽게 그냥 이것만 넣었거든요. 심장 재활팀의 물리치료사는 프로그램 관리자다. 폐 쪽인데 폐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왼쪽에는 엽이 2개밖에 없어요. 2개. 오른쪽은 3개의 엽이죠. 그래서 왼쪽에는 2개의 엽이 위와 아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폐분절 했을 때 체위 배출법 할 때 왼쪽에 뭐 앞분절 중간엽이다 나왔으면 틀린 거죠. 그거는. 왜냐면 왼쪽에는 중간엽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포인트를 살짝 얘기 들었는데 이걸 보시면 먼저 저는 이걸 알아보고 싶어요. 약어로 외우기. 이거 보면 진짜 보기 싫거든요. 보기 싫은데 약어로 외우면 좀 더 괜찮아져요. 약어로 외우면 들숨이 I로 시작하죠. 이걸 약어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숨이 E고요. 예비가 R, 용량이 C, 용적이거든요. 용적이 V, 장기가 R. 그럼 예를 들어 IRV를 한번 볼게요. I, 들숨, R, 예비, V, 용적. 들숨, 예비, 용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한글로 안 나오고 IRV, 뭐 ERV 이렇게 나와도 충분히 약어만 알아도 맞출 수 있고 충분히 이걸 들숨, 예비, 용적이구나 하고 알 수 있고요. 1회 호흡량 같은 경우에는 TV라고도 하고 호흡 용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폐호흡 시 날숨 또는 들숨되는 용적을 말하는 것이고요. 들숨 예비 용적 IRV 같은 경우에는 안정 시 들숨 후에도 더 들이마실 수 있는 공기의 양을 말하고요. 날숨 예비 용적은 반대겠죠. 안정 시 내쉬고 더 내쉴 수 있는 공기의 양. 그 다음에 장기 용적
RV라고 하는데요. 장기 용중은 최대로 날숨을 한 후에 허파에 남아있는 공기의 양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생각 중인 뭐냐면 COPD, 만성 폐쇄 폐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날숨 장애가 있어요. 잘 못 내셔요. 그러면은 RV가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RV는 최대 날숨 후에 허파에 남아있는 공기의 양인데 만성 폐쇄 폐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못 내시기 때문에 허파의 공기의 양이 많겠죠. 그러면 RV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나오면은 COPD 환자는 RV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다 감소하게 됐습니다. 문제 나오면 되게 막 보기 싫고 막 어렵고 했는데 막 FVC분의 FE 막 FVC분의 FEV1은 뭐 70% 이상이고 막 FVC는 80% 미만이다 이거 뭐 많이 나왔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RV 빼고 나머지 다 감소해요. 그리고 기능적 장기 용량 FRC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날숨 후에 폐에 남아있는 공기의 양이에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RV는 최대 날숨이고 기능적 장기 용량은 정상적인 날숨이에요. 그리고 이 가로를 제가 했는데 가로가 뭐냐면 이곡에 속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로가 한 번씩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뭐 폐활량에 대한 것인데 뭐 폐활량에 속하는 이런 거 뭐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약어로 나와요 한 번씩. 그 다음에 폐활량은 이제 최대 들숨 후에 최대 날숨량을 폐활량이라고 하고요. 총 폐활량 같은 경우에는 들숨 용량 플러스 기능적 장기 용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들숨 용량은 안정시 날숨 후 최대 들숨량을 말하는 것이고요. 노력성 폐활량 FVC는 최대 들숨 후 최대 노력으로 내쉴 수 있는 호흡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초간 노력성 날숨량은 FEV1인데요. 이거는 최대 들숨 후 노력성 날숨을 시작하고 1초간 내신 호흡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다 생각하니까 약어로 먼저 앞에 걸 보면서 이름을 알고 그 다음 이제 뒤에 의미를 맞추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또 나온다는 문제가 근육 문제인데요. 들숨과 날숨시 근육이에요. 주근육. 들숨에서 메인은 바깥갈비 타입인가 가로막입니다. 그리고 들숨은 들이마시는 거니까 들이마시면 폐가 확장되고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가고 보조 근육으로는 등세모근 그리고 어깨 올림근, 목빗근 그리고 목갈비근, 가슴근 등이 있고요. 날숨은 메인이 안쪽 갈비 사이근입니다. 안쪽 갈비 다르죠? 안쪽 갈비 사이근이고 보조 근육으로는 대근육 전부 다입니다. 뭐 렉투스 어버두미니스, 뭐 트랜스버스 어버두미니스, 뭐 인터널 오브리키 머슬, 이스터널 오브리키 머슬 다 속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주로 근육을 아시면 들숨 날숨인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목표 피니버스는 시험에 워낙 많이 나와서 다들 공식은 이제 알고 있을까 생각했는데도 한번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 만성 폐쇄 폐질환인데요. COPD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종류에 네 종류가 있어요. 만성 기관지염, 그리고 폐공기증, 그리고 천식, 그리고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데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게 COPD 환자들이 나타나는 가슴 형태는 무엇인가에 나왔죠. 술동형 가슴이 답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복장뼈가 돌출되고 복장뼈가 돌출되면 가슴의 앞뒤 면적이 증가하겠죠. 증가하고 윗가슴 부분만 호흡하는 게 술동형 가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성 폐쇄 폐질환 환자들의 증상으로는 기침과 가래, 그리고 쌕쌕거림, 그리고 호흡 곤란이 나타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날숨 장애가 있습니다. 내쉬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게 RV가 증가하고 나머지 다 감소한다 했었죠. 만약에 문제 FVC 분의 뭐 FEV1은 답에서 70% 미만, 그리고 FEV1 80% 미만, 그리고 RV는 증가. 이거 답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꼭 외우셔야 만성 폐쇄 폐질환에 대한 그런 문제 나오면 충분히 맞출 수 있고요. 이거는 한 번씩 나온다 해서 넣었는데 정상적인 들숨 날숨 비율은 휴식 시에는 1대2입니다. 1이 들숨이고 2가 날숨입니다. 그리고 활동 시 1대1. 근데 만성 폐쇄 폐질환 환자는 휴식 시 1대4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주로 빨간색만 보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생각하는데
만성 기관지염 같은 경우에는 흡연이 가장 큰 원인. COPD 그냥 COPD 환자들한테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이에요. 흡연. 그래서 이제 흡연이 많이 그 사례형 문제에서 흡연이 항상 속해 있고 하면은 이거 COPD 얘기한 거 보시면 되고 그 흡연에서 푸르 문제 청어가 만약에 사례형 문제 질문에 있다. 그럼 만성 기관지염이 되고요. 분홍색 보고 현상 또는 오래된 스펀지 또는 날숨시 오므리 입술 호흡을 한다 하면은 폐공기증이 됩니다. 첫 번째 모의고사 때 날숨시 오므리 입술 호흡 해가지고 막 문제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 답이 폐공기증이었어요. 이렇게 되고 천식은 이제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이 차고 가랑가랑하는 숨소리가 들리고 이제 알레르기성 질환이며 유전적 환경적이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계기침이 특징이에요. 계기침을 하고요. 기관지 화청증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 괴사 간염인데 주로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거 그게 대표적이고요. 곰봉형 손가락이라고 해요. 기관지처럼 곰봉형 손가락. 만약 곰봉형 손가락에 질문제 있으면 기관지 화청증이 됩니다. 그리고 제한 폐질환입니다. 제한 폐질환은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혹시 몰라서 넣어서 했는데 들숨 장애가 있어요. 들이마시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제한 폐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는 FVC분의 FEV1 빼고 다 감소합니다. FVC분의 FEV1만 증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포인트만 잡고 그냥 문제 제한 폐질환 나오면은 문제 풀면 됩니다. 나머지 다 감소하고 이것만 증가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비정상적인 호흡을 볼 때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폐렴인가? 그래가지고 비정상적인 호흡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했을 때 답이 수포음이거든요. 주로 호흡음은 문제가 들어보니까 질환별로 많이 나온다고. 질환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호흡음을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명음 같은 경우에는 급성 쇠기관지염, 흡입, 기관지 협착 이런 거 있을 때 천명음이 들리는데 어떤 소리냐면 이제 삑, 히 하는 피리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고 수포음은 이제 폐렴과 사회지 폐질환 환자들한테 주로 들리는데요. 닫혀있던 세포기도가 들숨쉬에 열리면서 폐색의 원인구와 근위부의 압력 저하가 순간적으로 소실되면서 들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막 마찰음. 이거는 이제 가슴막 염으로 인해서 벽측 가슴막이랑 장측 가슴막이 마찰되어서 생기는 것을 가슴막 마찰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빨간색깔 포인트 잘 보시면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삑삑거림은 체액이 가득 찬 좁은 통로, 기관지겠죠. 기관지를 지날 때 공기가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거칠고 가르랑거리는 소리입니다. 삑삑거림입니다. 삑삑거림. 그리고 협착음은 높은 음조의 지속적인 소리를 상부 기도 쪽에서 들을 수 있는 걸 협착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계 질환 검사 및 평가인데요. 이제 이것도 한 번씩 나온다는데 폐기능 검사의 목적은 4가지가 있습니다. 폐의 역학적 기능 평가를 위해 실시를 하고 폐 용적, 흐름, 기도 폐쇄 여부를 확인할 때 또는 폐의 질환과 기능 이상 그리고 치료에 대한 예우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게 폐기능 검사고요. 폐 활량 검사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호흡에 대한 공기량과 기류 속도를 시간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RV나 FRC, TLC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랑용적 곡선인데요. 이거는 3교시 사진으로 시험이 많이 나온다고 하고 3교시 시험은 많이 나오는데 반달 모양이 알다시피 COPD고 빵파레 이게 반달 모양이죠. 반달 모양이 COPD 왼쪽 제한 폐질환 빵파레 모양이 제한 폐질환이고요. 이게 실기 문제로 뭐 반달 모양이 무슨 질환이냐 나오는 게 아니고 반달 모양은 만성 폐색 폐질환인데 FVC랑 이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에 봤다시피 이거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고 유랑용적 확성 같은 경우에는 폐기능 검사 시 폐활량 측정을 시간에 따른 유량의 변화로 측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 밑에 보면 제목과 목적, 사진을 많이 넣었어요. 이게 사진 문제로 한 번씩 나온다고 해서 넣었는데 이게 최대 들수막과 날수막 사진이 있는데 이 목적으로는
호흡근 근력의 약화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맥혈 가스 분석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계의 전반적인 기능을 평가하고 산소 투여 상태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맥박 산소 측정 같은 경우에는 동맥의 산소 포화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노그라피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정할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 능력 평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만성 폐쇄 폐질환 환자들한테는 6분 걷기 검사를 주로 평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인 왕복 걷기 검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게 모의고사 때 나오죠. 그 뇌손상 환자들한테 평가할 수 있는 걷기 평가 방법. 그래가지고 답이 10m 보행 검사였는데 1번 보기에 6분 걷기 검사 나왔거든요. 6분 걷기 검사가 COPD 환자들한테 운동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답을 누가 자꾸 와서 체크 많이 했다 하길래 한번 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계 중재인데 기도 청결 기법에는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타진, 진동, 흔들리기, 도수 과팽창이 있는데요. 타진의 포인트는 오므린 손이에요. 오므린 손. 그리고 들숨과 날숨 모두 적용 가능하고요. 그래서 오므린 손으로 폐분자를 두드리는 거죠. 그리고 진동은 날숨 시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손을 폐분자를 대고 진동을 줘서 분비물을 작은 기도에서 큰 기도 가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고요. 흔들기는 진동보다 조금 더 큰 진폭으로 가슴을 잡아 흔들어주는 기술이고, 이것도 날숨 시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수 과팽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제한 폐질환 환자들한테 적용을 하고 도수 한기 주머니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폐 유순도 및 기침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적용할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 청결을 위한 기침법이 있는데, 기침법에는 3가지의 기침법이 있습니다. 기침, 가쁜 기침, 보조 기침. 이제 기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 순서가 있어요. 일단 뒤에 보시면 들숨, 그리고 압박, 그리고 압박 방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또 흡입, 압박, 배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한 번씩 또 시험에 나올 테니까 이것도 꼭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침이란 이제 기도 내에 발생된 분비물을 효과적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생리적인 작용을 말하고요. 가쁜 기침 같은 경우에는 COPD 환자들한테 적용을 하면서 1, 2초 동안 수차례 끊어서 가쁘게 기침을 하는 형태입니다. 보조 기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보조를 하는 거예요. 복부의 안과 위쪽 가로막 방향으로 복부를 압박해서 기침 기능을 보조해 주는 것을 보조 기침이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 분비물 배출인데요. 주로 체위 배출법을 많이 사용하고, 체위 배출법은 중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체위 배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위 배출법의 자세로는 트렌델렌버그 자세,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체위 배출법 자세는 무조건 트렌델렌버그 자세예요. 트렌델렌버그 자세가 지금 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맞죠? 그 트렌델렌버그 자세가 이제 이런 누워있는 자세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를 트렌델렌버그 자세라고 하고, 트렌델렌버그 보행이랑 막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엎드리면 뒷분절, 바로 누운 상태면 앞분절, 옆으로 누운 상태면 가쪽 분절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사람 머리고 지금 이게 바로 누운 상태다, 기울어져 있죠. 그러면 바로 누운 상태면 무조건 앞분절이죠. 근데 지금 중력을 가장 많이 받는 옆은 어디예요? 폐 옆은 위옆이에요. 위옆. 그래서 위옆 앞분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엎드려 누웠다, 엎드려 누웠으면 지금 제가 왼쪽으로 엎드려 누웠다, 그러면은 왼쪽에 가쪽 분절이겠죠. 엎드린 상태는 옆으로 누운 상태. 옆으로 누운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가쪽 분절이죠. 가쪽 분절. 그래서 왼쪽에 가쪽 분절. 그러면 지금 중력을 많이 먹은 것은 위, 옆. 반대로 됐다. 옆으로 누운 상태 때 다리가 위로 가 있다. 그러면 아래 분절이 되겠죠. 아래 옆이겠죠. 아래 옆. 아래 옆인데 여기서 중간 옆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왼쪽에서는.
오른쪽은 중간접이 나올 수 있지만 왼쪽은 중간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바로 오답 체크하면서 다른 걸 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외가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첨구랑 소설을 말하는 거예요. 첨구는 꼭대기 구역이고요. 소설은 혀를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자 소설의 혀는 이게 정확히 뭔지를 봐도 잘 모르겠는데 첨구는 이제 앉은 자세 때거든요. 앉은 자세 때 이게 전패 첨구, 이게 부패 첨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런 건 사례형 문제로 그림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림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흡 운동 중요해요. 이번에 시험 나왔었죠 이거. 가로막 호흡 운동 때 COPD 환자한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막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손은 복장뼈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한 손은 복부에 위치하고 있는 게 가로막 호흡 운동입니다. 그리고 오므리 입술 호흡 운동인데요. 이거는 COPD 환자한테 적용하고 호흡 빈도수를 줄여주고 1회 호흡을 늘려주기 위한 목적인데 보시면 코를 통해서 들숨이 들어가요. 그리고 입을 통해서 날숨이 나오죠. 이게 오므린 입술 호흡 운동입니다. 그리고 양압 날숨 호흡 운동은 또 마찬가지로 COPD한테 적용하며 목적은 오므린 입술 호흡 운동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카펠라, 세라피 피, 플러터 같은 이런 장비들을 사용하고요. 보시면 이게 아카펠라고 이게 세라피, 그림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사진을 찍거든요. 그래서 이거 심폐책에 보시면 그림 잘 나와 있으니까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은 한번 심폐책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들숨근 저항 호흡 운동은 COPD한테 적용하는데 특히 가로막 기능이 저하된 그런 근력을 이제 근길이랑 이런 거를 정상화시키는 게 목적인 게 이제 들숨 저항 호흡 운동이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약간 통 같은데 안에 들어있는데 바람을 불면은 이제 공이 뜨겠죠. 뜨면 이제 선이 있으면 여기를 유지하세요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게 들숨근 저항 호흡 운동이고요. 그다음에 능동 주기 호흡 기술은 이게 시험에 자주 한 번씩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능동 주기 호흡 기술의 세 가지 기술은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세 가지 기술이 호흡 조절, 가슴 팽창 운동, 노력성 날숨입니다. 이게 답이고요. 이게 모의고사 재작년 문제 모의고사에 나왔었는데 능동 주기 호흡 기술의 세 가지 기술이었어요. 그렇고 그다음에 혀인도 호흡 운동, 이것도 한 번씩 자주 나오는데 혀인도 호흡 운동은 초소손상 몇 번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냐? 시스터리 스파인 손상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고 개구리 호흡을 하고 혀와 입술을 묶은 중만으로 공기를 입으로 담아서 삼키는 거. 담아서 꿀꺽 삼키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 주로 이제 또 들숨근 약화 및 목뼈 손상 환자 응급 상황 시에도 조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또 시험이 나온다 그러면 목뼈 손상 환자 응급 상황 시 적용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은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혀 인도 호흡 운동이었어요. 그 다음에 폐분절 호흡 운동인데요. 이제 폐의 일부분이 충분히 팽창하지 못할 때 적용합니다. 팽창하지 못한 게 무기폐죠. 무기폐 또는 폐렴. 그래서 특정 부위에 팽창 유도하는데 들숨시 이제 뭐냐면 이제 팽창을 못하는 부위에 손을 한 개를 얹어서 들숨시 이제 이 부위를 팽창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슴을 다른 손으로 가슴을 압박을 해서 날숨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런 게 이제 폐분절 호흡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간헐적 양압 호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가 호흡을 넣어주는 것을 간헐적 양압 호흡이라고 하고요. 이제 가슴 가동 운동, 이게 시험에 한 번씩 나온다는데 가슴 가동 운동은 다른 말로 하면 팔이음뼈 가동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제한 폐질환 밑에 보시면 제한 폐질환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운동 방법으로는 체위배출법, 그리고 폐분절 호흡 운동, 가슴 가동 운동이라고 있죠. 이게 팔이음뼈 가동 같은 말인데 그래서 제한 폐질환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해서 팔이음뼈 가동 운동이 그때 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COPD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운동 방법으로는 호흡 운동은 오므리 입술 호흡과 가로막 호흡, 양압 날숨 호흡, 들숨금 저항이 있고요. 제한 폐질환 환자들한테는 체위배출법, 폐분절 호흡 운동, 가슴 가동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보기 싫거든요. 진짜 운동 부하검사 이거 한두 문제 나오는데 이번에도 문제 나왔었거든요. 상대적 공부인데 절대적 둘 중 하나 해가지고 이게 비교를 많이 해서 나오더라고요. 이거 한두 문제인데
공부에 다른 거 점수 많이 나오면 굳이 안 봐도 돼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넣었거든요. 점수 충분히 뭐 나올 것 같고 하면은 뭐 한두 번씩 처리되니까. 그래도 일단은 이 부분은 보실 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읽어도 저는 못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이제 운동부하 검사 장비. 운동부하 검사 장비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트레드밀, 그리고 자전거 에르고미터, 암 에르고미터가 있어요. 여기 주로 자주 문제 나오는 거는 암 에르고미터가 자주 나온다고 하고요. 트레드밀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아시는 런닝머신이니까 걷기, 달리기 적응이죠. 근데 팔을 자꾸 흔들다 보니까 단적으로는 혈압 측정이랑 체열이 어렵죠. 자전거 에르고미터는 팔은 고정되어 있고 다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혈압 측정이나 체열은 용이하고 단점으로는 피 검사가 속도 조절을 못해요. 정밀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좋고, 또 하나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의 단점이 자전거 타는 능력이 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에르고미터는 또 결과가 그렇게 막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 에르고미터는 척수 장애로 인한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특히 하지마비예요. 하지마비는 못해요. 하지마비는 팔도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하지마비를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팔만의 운동인데 팔을 운동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혈압 측정이나 체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로 혈압 측정이나 체열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은 자전거 에르고미터가 될 거고, 만약에 단점으로 설명이 나와 있으면 암 에르고미터나 트레드밀 중 하나겠죠. 근데 주로 이제 척수 장애로 인해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암 에르고미터다. 그다음에 이거는 다들 아다시피 문제 많이 나왔어요. 거의 매번 모의고사 때마다 한 번씩은 나온 것 같아요. 운동 부하 검사 프로토콜인데요. 브루스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정상인이나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고, 성인병이나 고위험 요인은 수담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수정된 브루스 프로토콜인데요. 수정된 브루스 프로토콜은 성인병이나 고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바이크 프로토콜은 여성에게 적합하고, 수정된 바이크 프로토콜은 노인에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정상인에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운동 자각도, 저번에 한번 시험 나왔었죠. 운동 자각도 저번 실습 다 가셨으면 런닝머신 혹시 지로실에 한 번씩 있었으면 런닝머신 옆에 운동 자각도가 항상 붙어 있거든요. 지로실에. 그거 보시면 이제 보그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주로 시험에서는 운동 자각도라는 한글말 잘 안 쓰고 보그 스케일이 많이 나오거든요. 보그 스케일인데 이제 옆에 보시면 전혀 힘들지 않다, 보통이다. 시는 꼭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준비했고요. 그 시험 많이 남았는데 좀 해야 돼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막 이거 모르겠는데 좀 더 막 알아서 그런 거 막 모르겠던 거 질문하고 싶다고 했어요. 우선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 제가 이 자료 말고도 이제 모의고사 몇 문제 이렇게 해서 같이 한글 파일로 해서 다 같이 올릴 거니까 그 보시면 또 이게 없는 문제, 여기 없는 것도 꽤나 있어요. 그거 보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많이 부족한데 좀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